한국 현대사가 저의 전공이고, 그러나 저는 학문적 배경은 없고,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이론의 틀로서 이렇게 보려는 노력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이 제일 중요하다. 사실에 대한 동의만 이루어지면은 시비를 가리는 것은 대부분이 저절로 된다. 그게 바로 실사구시 정신인데, 우리가 실사구시라고 할 때 실은 현실이고 사는 사실이죠. 현실과 사실에 기초해가지고 올바른 방향을 추구한다는 게 실사구시고, 그 실사구시의 정치적 전통을 이어받는 사람을 저는 동양적 실용주의 정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양적 실용 정치의 태도는 서기전 7세기 제나라의 관중이죠. 관중에서부터 박정희까지 이어지는 이 실용적 정치인들이 이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류였다라고는 이야기하기 힘들어요. 최근에 20세기에 동양에서 이 관중의 제자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나라를 만들고 발전시켰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승만, 박정희가 그런 실용적 정치인이고, 중국에서는 등소평, 그리고 이광요 같은 사람, 일본에서는 명치유신, 주역, 요시다, 뭐 이런 분들이죠. 저는 그 맥락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동양적 실용주의 정치와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명분론입니다. 명분론 중에서도 특히 주자학적 명분론. 이 유교도 여러 유교가 있는데 공자 명자 시절의 유교는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그 논어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기에 민주적 요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생활하는데 민주주의를 가장 저는 정확하게 규정한 사람이 명자라고 생각합니다. 공자라고 생각합니다. 논어에 보면은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군자 화의부동. 군자는 화의부동. 달라도 화합한다. 소인은 동의불화. 소인은 같은데도 불화한다. 달라도 화합한다. 민주주의라는 게 뭐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있습니까? 생각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종교가 달라도 화합하는, 하나로 만드는 그런 기술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파의 과제라고 이렇게 너무 거창하게 설명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부터 저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소 논리적 체계가 끊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첫째, 지금 이 순간에 한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북한의 핵 문제가 아니고 문재인 정권의 존재죠.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핵폭탄보다 훨씬 더 위험하죠. 북한의 핵폭탄은 한미동맹만 단단하면은 그건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의 권력을 잡은 세력이 대한민국의 기본적 가치, 헌법적 가치를 부정한다. 그것도 공공연하게, 즉 대한민국의 기본적 가치를 흔히 우리가 국가 정체성 또는 정통성이라고 합니다. 정체성과 정통성. 국가 정통성은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고 우리 민족사의 정통국가다. 그게 정통성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반공, 자유, 민주, 법치죠. 이 정체성과 정통성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그래야 요사이 원로 언론인들 분들이 요사이 이것은 국가에 대한 반역이다 라고 규정을 할 정도의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국가의 정체성을 바꾸고, 그 다음에 우리의 대외 노선, 외교 노선, 즉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 문화권 전략,
바꾸겠다. 정체성과 노선을 동시에 바꾸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정체성이 바뀌면 노선이 바뀌어야 돼요. 대한민국 정체성이 탈자유민주주의 되면은 자연히 탈한미동맹이 되고 탈해양문화권이 되고 자연스럽게 중국, 북한, 러시아의 대륙 세력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리가 안 됩니다. 정체성이 바뀌면 노선이 바뀝니다. 거꾸로 노선이 바뀌면 정체성도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승만 시스템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이라는 양대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시스템을 바꾸려고 한다. 즉 체제를 바꾸려고 한다. 이게 혁명이죠.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 그 사람들이 진담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적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죠. 정권이 바뀌는 것은 그것은 자주 있는 일이고 이 생활에 별 불편을 주지 않지만은 체제가 바뀌면은 우리의 삶의 양식이 바뀌는 거죠. 제일 직접적 타격은 자유가 제약되는 것이죠. 자유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당해 본 적이 해방 뒤에 별로 없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시절에도 술자리에서 다 이승만 욕하고 박정희 욕해도 잡아가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나 자유가 앞으로 어느 정도로까지 제한될 것이냐. 자유가 남아있다면 대한민국은 절대로 공산화되지 않겠죠. 자유, 언론의 자유, 사유재산권의 자유, 그리고 선거의 자유가 3대 자유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유의 어머니를 언론 자유라고 합니다. 언론 자유가 살아있는 한 대한민국은 공산화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형식을 취하니까 이제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권력은 여론에서 나옵니다. 여론이 결정하는 선거에서 나옵니다. 이 대중민주국가의 여론은 대중매체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보면 트럼프의 행동은 미국 역대 대통령 어느 사람도 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매일 팩트 체크 해가지고 통계를 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거짓말 한 게 한 4,000건이 된답니다. 하루 평균 7건. 하루 평균 7건의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 왜곡. 그런데 단 한 번도 트럼프 대통령은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표현을 합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최근에 자신을 배신한 여성을 향해서 dog이라고 그랬어요. 개라고 그랬습니다. 개. 이런 표현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지율이 40% 유지됩니다. 백인들이죠. 백인들, 그동안에 역차별 당했다고 생각하는 백인들의 지지율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으니까 가장 분별력이 좋다는 미국의 유권자들도 이런 형태를 보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해괴한 여론 구조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의 항상 품고 다녀야 될 아주 위험한 요소, 즉 선동꾼에게 넘어간다. 대중은 선동에 약하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국에서는 그 선동이 체제를 붕괴시키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겠죠. 자, 한국에서의 정치적 선동입니다. 정치적 선동의 핵심은 뭐냐입니다. 선동의 본질이 뭐냐는 겁니다. 선동의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족이라는 선동입니다. 또 다른 선동은 민주라는 선동입니다. 하나를 더 붙이면 평화라는 선동입니다. 자, 가장 큰 선동이 지금 민족입니다.